속에서도 이렇게 장소와 세대를 초월한 나눔의 장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포럼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최석기 박사님께서는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분야 회사들에 근무하시다가 은퇴 전까지 여러 곳에서 전자공학을 강의하셨습니다. 오늘은 과학으로 푸는 서양 근대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최석기 박사님 준비되셨으면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최석기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에 또 불러주셔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과학으로 푸는 근대사, 서양 근대사라고 해가지고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은 뭐 내용은 다 잘 우리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한번 그것을 서로 연결해 가지고 얘기해 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한번 제가 우선 스크린을 한번 바꿔 볼게요. 하고 쉐어를 하고 그다음에 우선 한 다음에 슬라이드 쇼. 네, 슬라이드 쇼를 하고 From beginning. 네, 제 자료가 지금 스크린에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대학 졸업한 다음에 저 유고학번입니다. 공대 전기과 나왔습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처음엔 아이오와였다가 그다음에 위스콘신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그다음에 곧장 캘리포니아로 왔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그 실리콘밸리에서 그동안에 쭉 근무를 해왔는데 리서치도 하고 그다음에 제품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주로 코퍼레이트 매니지먼트 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환갑이 돼가지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자 그래가지고 다 정리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여기 버클리에 있는 GTU라고 해서 목사가 되려고 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신학만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뭐 먹고 배운 게 전자공학 분야니까 젊은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서는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고서는 작년에 은퇴를 해가지고 보통 은퇴하면 더 바빠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뭐 그동안에 밀린 일들 정리하다가 최근에는 종교와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의 책들을 좀 이것저것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서양의 역사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종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장로교 신자로서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종교에 대해서는 또 어떤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오늘 제가 그냥 일괄적으로 종교라고 얘기할 때는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요지는 세계의 역사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무슨 어떤 나라가 선다든지 나라가 망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건들은 이제 정치가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그런 혁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냥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지하는 그 사회 기반이 있어야 되고 그 사회 기반은 공통적으로 어떤 사회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 의식과 그다음에 어떤 그 환경이 맞아지면은 어떤 역사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사회 의식은 다시 또 이제 우리가 세계관이라든지 시대관이라든지 하는 것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철학과 종교입니다.
철학과 종교가 결국은 사회의식을 형성하고 사회의식이 어떤 역사적인 변형을 만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과학이라는 것이 과학이 종교와 철학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역사 변화를 일으키는 그 패턴을 우리가 서양 역사에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화두로서 이제 뭐 이런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뭐 뉴턴 다 아는 사람입니다. 다 아는 사람인데 뉴턴이 우리는 그저 그 물리 시간에 배우는 인물인데 그럼 과연 뉴턴이 그 당시에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혹은 뭐 우리 미국의 독립전쟁과 혹은 불란서의 그 시민혁명에는 어떤 영향을 뉴턴이 미쳤는가? 뭐 그런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는데 오늘 우리 미국에서도 지금 인종차별 때문에 문제가 항상 시끄럽죠. 그런데 과연 다윈이 인종이라는 말을 썼으며 뭐 인종차별이라는 그런 얘기를 다윈이 정말 했었나? 그런 질문.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내면서 아주 그 신기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을 텐데 기독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궁극적으로 과학과 기술이 근대에 눈부신 발전을 하고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 인류에게 공헌을 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마음에 가지시고 다음 얘기를 들으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서양 역사를 우리는 그냥 크게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크게나 중세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중세와 근대의 차이입니다. 변화인데 우리는 오늘 현대라고 그러면서 현대는 근대 후 그래서 그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대 혹은 모던이라고 부를 때는 종교 개혁이 그 분수령이 되는데 종교 개혁부터 2차 대전까지의 한 400년 기간을 근대라고 부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종교개혁을 중세의 말에 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근대의 시작으로 넣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좀 약간 주관적인 견해겠고요. 그래서 이제 근대는 이제 중세에서 넘어오는데 그 중세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은 뭐 우선 지구는 땅은 평평했습니다. 평평하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죠. 그런데 그게 계절에 따라서 그 도는 궤도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궤도를 그 원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스피어라고 원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스피어가 있어가지고 그 스피어에서 어떤 그 천체물이 이렇게 돈다. 그러니까 지구는 평평하고 원구가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지구의 끝에 가면 어딘가에 가서는 그 천체의 궤도가 지구하고 만나겠죠. 땅덩어리하고 만나겠죠. 그 땅덩어리에 만나면은 그러면 그 밖에 그 땅덩어리가 하고 만나는 그 점에서 밖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그 순례자가 땅의 끝까지 가서 거기서 그 궤도의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그 아주 눈부신 그 짱짱한 그 과학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선은 갈릴레오, 케플러, 뉴턴, 그다음에 찰스 다윈, 그다음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뉴턴과 아이작 뉴턴, 그다음에 제임스 와트, 찰스 다윈, 그다음에 현대물리는 이제 양자론과 상대성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인데요. 아인슈타인과 하이젠버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는 요즘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과학은 이쪽 자연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철학이나 종교는 문과 쪽에 들어가서 따로 배우는데 그 옛날 사람들은
이 모든 종교나 과학, 수학 이런 것을 철학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과학도 하고 수학도 하고 신학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과학의 발전은 물론 그 철학의 발전이나 신학의 발전과 같이 병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세가 끝나자마자 데카르트가 나와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모든 것이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틀리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존재한다는 거고, 내가 존재한다는 거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가지고 이성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영국의 락이 이성도 좋지만은 경험이 더 중요하다. 이성이라는 것도 결국 경험의 반복에 의해 가지고 이성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경험주의를 얘기했고, 그러다가 이마누엘 칸트가 pure reason, 순수 이성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안다는 그 human 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그 순수 이성 위에 경험이 이제 쌓이면서 그것이 우리가 그 human understanding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다. 해가지고서는 계몽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성도 좋은데 그 휴먼 knowledge에는 우리 사람의 그 feeling, 감정도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feeling knowledge라는 것이 나와서 결국 낭만주의, 슐라이머가 그 낭만주의를 열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케르케가가 나와서 그 실존주의, 결국은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정말로 본질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우리는 그 디스페어에 쌓여 있으면서 우리는 실존적인 그런 상황에 있다 해가지고서는 실존주의가 열렸고, 그 다음에 그 실존주의에 반대되는 것이 그 본질주의입니다. 그 헤겔이 본질주의 학자로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면서 이제 허무주의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그 사상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과학의 그 흐름이 서로 이렇게 병행해서 나갑니다. 그 이성주의, 계몽주의의 가장 큰 그 가정은 뭐냐면은 이 세상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하는 그 전제인데요. 그래서 그 전에는 교권이 그 종교적인 어떤 덕마에 의해 가지고 세상을 풀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성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제 제가 몇 사람, 뉴턴, 그다음에 그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우선 그 아이작 뉴턴, 다 아시죠? 중력을 발견했고, 그다음에 그 뉴턴 미케닉스, 고전 물리학이죠, 고전역학이죠. 뉴턴 미케닉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미적분학을 만들어서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를 아주 괴롭힌 사람입니다. 이 찰스 아이작 뉴턴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에 자연에 일어나는 변화는 그냥 불규칙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어떤 법칙이 있다는 자연 법칙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은 뭐 예를 들어서 사과가 나무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하는 그런 정성적인 법칙이 아니라 아주 정량적인 수학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확정적인 법칙이다. 이런 자연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 자연은 변화한다. 여러분 좀 미적분학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공식에서 그거를 해답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 초기 조건이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그 초기 조건이 정해지면은 그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그 변화는 그 수학 공식에 의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 자연의 모든 법칙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은 내일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다.
대충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은 우리 인간의 무지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뉴턴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그 신학계, 종교계입니다. 이 자연의 변화가 하나님이 주관을 하시는데, 그런데 내일은 오늘에 의해서 결정되고, 오늘은 어제에 의해서 결정되고, 어제는 그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은 결국은 오늘은 혹은 내일은 아주 태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에 벌써 결정이 된 거 아니냐. 그때 이니셜 컨디션이 결정이 되고 자연 법칙이 되면은 그 태초에 벌써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할지가 다 결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논리가 나서게 되고, 따라서 그때부터는 이제 종교관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은 아주 그 숙련된 시계를 만드는 사람처럼 시계공이 그 시계를 여러 가지 톱니바퀴를 잘 정교하게 이제 모아가지고서 시계를 만들고 태엽을 담아두면은 그 다음부터는 시계가 제가 알아서 뚝딱뚝딱 하면서 시계가 풀려나간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벌써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놓으셨고, 그 다음부터는 오늘날은 하나님은 오늘 일어나는 이 세상사에는 직접적으로 관계를 하지 않으신다. 왜냐면은 자연 법칙이 다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오늘 뭐 하시냐?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결국 이제 주무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일어나는 일에 직접적으로 무슨 이렇게 인터벤션은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신론을 디이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턴이 나와가지고 18세기, 19세기까지 이 디이즘이 아주 팽배했습니다. 모든 좀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디이즘을 가지고 그 종교를 해석했고 이 세상을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가끔 그런 얘기하죠. 이제 내가 태어난 것도 다 하나님이 태초에 다 예정을 하신 것이다. 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실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 미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의 생활,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식의 그 종교관이 시작이 이 뉴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예정에 대한 해석이 동양과 서양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도 이제 운명이라는 거를 우리는 제가 지금 동양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동양에서도 이제 운명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사주팔자를 보고 뭐 그러는데, 그때의 그 운명의 해석은 내가 오늘 아주 어렵고 힘든이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런 힘든 것도 이게 다 그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현실을 수용하는 쪽으로 그 운명을 해석하는 반면에, 서양에서는 특히 이 디이즘에서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예정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맞추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 하는 것이 그 서양식의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미국의 독립전쟁인데요. 1976년에 뭐 독립전쟁 여러분 잘 아시니까 뭐 더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때 헌장을 보면은 독립 헌장 그 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보면은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우리는 자명한 진리, 결국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야 할 그러한 권리,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준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는 무슨 식민지로서 왕을 섬겨야 되고 우리의 자유가 탈취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기 위해서 혁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 독립헌장의 독립선언문의 그 요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때 그 우리 미국의 그 파운딩 파더들은 전부 다 디이스트였었어요.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제퍼슨 전부 다 디이스트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런 예정으로 설명했고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과 달라질 때 우리는 그것을 고쳐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평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영국이라는 나라를 이겨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그것이 불란서 사람들에게 아주 큰 충격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불란서 혁명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때 얘기한 것을 보면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원칙. 결국은 우리가 개개인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권리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혁명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러한 그 역사적인 큰 사건이 그 시작을 이렇게 쭉 가보면은 결국은 그 다윈의 자연 법칙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자연계 법칙이 종교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은 사회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뭐 우리가 보통 배울 때는 그 제임스 와트가 이제 증기기관을 발명해서 그랬다. 그리고 발명해서 시작이 됐다. 증기기관은 제임스 와트가 주전자가에서 물이 끓는 거를 보고 만들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벌써 증기기관이 있었어요. 뉴커맨이라는 사람이 스팀 엔진이 있었는데 굉장히 효율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거를 제임스 와트가 현재 우리가 아는 그런 전기기관차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기계 산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사람이 그 매뉴얼 힘으로 가축을 쓴다든지 매뉴얼로 손으로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기계를 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거의 무제한이 됐죠. 이제 그 석탄만 있으면은 엔진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제한이 없다시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프로덕션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애덤 스미스가 그 국부론을 이제 주장하면서 그 캐피탈리즘을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이 산업혁명이 서로 이렇게 서로 손을 잡으면서 서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사회적으로는 그 중산급 예를 들어서 그 보수아가 클래스가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사회는 귀족과 평민으로 구별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귀족은 땅을 가지고 평민들은 그 땅에서 소작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귀족을 이제 섬겼었는데 이 평민 중에서 좀 머리가 빠르고 발이 빠른 사람들이 산업에 참여를 하면서 그 중산층이 되고 그 중산층이 그 귀족과 소위 맞먹는 그러한 그 지위까지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생산이 많아지니까 부유해졌는데 불행하게도 그
그 산업에 참여한 일반 노동자 농민은 그 국가의 부유를 서로 나누는 그 혜택을 실질적으로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말 말하는 그 노동자 농민은 아니 뭐 귀족 시대 때도 그 사람들은 이제 아주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지만은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그 격차가 아주 눈으로 이렇게 보이게 됐죠. 그러니까 보이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이제 왜냐면 공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가 이제 각각 자기 그 가족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시대가 그러다가 이제 공장에서 같이 모여서 사람들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럼 과연 그 사회라는 것이 뭐냐? 사회의 기본이 뭐고 사회 경제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사회를 지배하는 종교는 어떤 것이 돼야 되고 뭐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종교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그 노동윤리가 생겼고 우리는 아직 현재도 이 노동윤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그 칼 막스가 야 이거 좀 뭔가 잘못됐다. 왜 그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환경을 극복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돌출구가 없느냐 해가지고서는 커뮤니즘을 공산주의를 만들기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그 개신교에서 그 노동윤리를 보면은 그러니까 노동윤리는 이건 주로 아까 얘기했던 그 부르주아들이 주도가 됐는데요. 그 부르주아들은 그 귀족들하고는 다릅니다. 귀족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저 그 유산으로 받은 그 땅과 그 모든 부유를 자기가 가지고 계속 누리면서 죽을 때까지 죽었기 때문에 일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부르주아는 이 사람들은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기업가입니다. 정말로 맨손으로 일어나가지고서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의 부를 만든 사람들이죠. 그러고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보답이 있다는 거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을 한다라는 거를 굉장히 신성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로교에서는 칼빈이 경건주의를 주장을 했죠. 그래서 그 경건주의와 노동이 겹치면서 이 사람들이 부유했지만은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굉장히 사치스럽고 일을 안 하고 아주 이렇게 살았지만은 사실은 부르주아는 열심히 일을 했고 사실은 노동자 농민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일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생활이 굉장히 경건했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스크루지라는 연극을 보죠. 거기에 나오는 스크루지 물론 그 사람이 아주 나쁜 구두쟁이로 그건 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으로 나오지만은 그 사람이 돈을 모았지만은 그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은 안 했습니다. 그러고 그러한 일이 일을 신성시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부유를 축소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해가지고 프로비던스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때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밤과 낮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쉴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밤과 낮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내가 일을 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요즘도 우리 미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 우리는 일을 신성시 여기죠. 그리고 이제 일이 점점 산업이 다이버시파이가 되면서
전문직들이 생기고 따라서 직업은 그냥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화가 되면서 그 전문화 되는데 그 vocation, 천직이라는 그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구두 수성공으로 만들라고 날 했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구두 수선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vocation이라는 말은 이제 부른다라는 말인데 예전에는 그 신부나 목사들이 그 하나님의 부름으로 자기가 그런 클러지를 그 천직으로 삼고 일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vocation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이 이제 일반 대중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vocation을 주장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에 대한 그 work ethics가 생기는 거는 좋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밑에 사회 바닥에 있던 그 노동자 농민들은 산업혁명의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아주 그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조치를 어드레스는 하질 않았어요. 하질 않아 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칼 막스의 이제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그 산업혁명이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산업을 일으키고 한 것에 제일 큰 이득을 본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불란서 제국이 나폴레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불란서가 아주 유럽을 이제 지휘하다가 불란서 그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때부터는 이제 영국이 대영 제국을 이루고 1920년대에는 세계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그 영국 식민지 하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는 그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었고 그 캐나다가 영국의 식민지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영 제국에는 해가 지는 때가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산업과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류에 공헌을 하느냐 하는 질문이 제가 좀 했는데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영국이 이렇게 식민지를 만들면서 대영 제국을 이룬 것이 정말로 좋은 거냐 하는 얘기는 각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덕션,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프로덕션이 이제 쉬워졌는데 그것이 제일 먼저 그 적용이 된 데가 그 섬유 산업하고 광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섬유 산업에서는 이제 자료만 있으면은 천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료, 결국은 이제 목화인데 목화를 많이 만들어야죠. 그래서 목화를 많이 만드는 그 작업을 이제 미국이 땅덩이 넓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목화를 재배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영국이나 유럽에 가지고 가서 천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되었고 미국에서 목화를 많이 재배하려니까 노동력이 필요해졌고 노동력이 필요하기 위해서 흑인 노예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산업혁명이 간접적으로 미국의 노예 시스템을 서포트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칼 막스가 그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아주 얇은 책입니다. 얇은 책인데 이거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소련이 혁명이 일어났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그 영국의 그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므로써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계문명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것이 종교에 미치는 그 사회의 그 보르주아 클래스 그 다음에 그 워크 에틱스 노동 윤리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정치적인 그 폴라리티가 생겼고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이제 공산주의가 생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찰스 다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기입니다. 19세기인데 뭐 진화론은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뭐 그거를 다시 뭐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진화론에 대해서 가장 그 펀치라인이 뭐냐면은, 진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자연적인 과정이고 자연이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진화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거는 자연이다 하는 것이 이제 그 펀치라인입니다. 이것이 그 19세기 때 유럽을 완전히 아주 약간 뒤집었는데요. 제일 이제 리액션이 처음엔 들어온 것이 이제 종교였습니다. 그 한참 시끄럽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종교에서 그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측과 받아들이지 않는 측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뭐 하나는 좀 진보적이고 하나는 보수적이다 이렇게 나누는 얘기를 하는데, 그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층에서는 자기네들이 그동안까지 가졌던 그 디스틱한 그 종교관,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일을 안 하신다라는 개념에서 바꿔가지고, 왜냐하면 새로운 종이 자꾸 생기고 새로운 종이 또 또 있던 종이 없어지고 또 있던 종이 또 진보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작업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워킹 갓으로 됐습니다. 워킹 갓이 돼가지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따라서 나와 하나님은 서로 교통하면서 우리가 같이 오늘과 그 역사를 이뤄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도 예전에는 하나님이 예정한 일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뤄 나간다고 생각했지만은,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일하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 신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도 우리 오늘 교회에서 많이 듣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측에서는 이제 보수가 되어가지고 창조신학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제 이 지구는 6,000년 이상 그렇게 더 가지 않는다. 이 세상은 우리가 뭐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뱅 테오리가 나와가지고 그 13 빌리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믿을 수 없는 얘기고, 지구는 6,000년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창조신학이 나와서 지금도 창조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히 한국에서 창조신학이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합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 한국 목사님들이 많았었는데, 그 한국 목사님들이 전부 다 고민하는 거예요. 야, 나 이거 한국에 돌아가서 이렇게 여기서 배운 거를 내가 그대로 정말 얘기하면서 가르칠 수 있느냐, 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윈이 진화론이 사회적으로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우선 좋은 면이라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이라는 것이 아주 별거 그 차이라는 것이 별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는 특별히 따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다 진화라는 과정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동물의 한 스피시즈고, 따라서 우리가 이 자연과 동물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endangered species는 우리가 보호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하게 되죠.
이 찰스 그 진화론이 잘못 발전된 것이 이게 참 골치 아픈데요. 다윈은 인간을 한 스피시즈로 보면서 그 인간이 어떻게 발전했느냐라는 사실은 그 다윈은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했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식물이나 이제 그 다른 동물들이 이렇게 그 자기가 여러 가지 모집한 자료를 보건대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받은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그럼 사람은 어떻게 이제 진화가 됐느냐 이렇게 됐지만 하여간 사람은 한 스피시즈로 봤는데 불행하게도 나중에 사람들이 그거를 소셜 다윈이즘이라는 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도 발전한다. 그러니까 인종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인종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인종이 그 어떤 사회를 이루는데 그 인종의 우열에 따라서 사회도 우열이 되고 따라서 그 인종적으로 우수한 족속이 있고 인종적으로 열종인 그런 것이 있다 해가지고 인종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의 그 인종차별의 그 기반이 되었는데요. 그 레이스라는 말을 이거를 바이올로지컬하게 본 거는 그 옳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거는 바이올로지스트들이 많이나 그 메디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바이올로지컬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백인은 흑인보다 더 우월하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그런 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2차 대전 후에 미국, 독일에서 이게 심했고요. 우생학이라는 것, 유제닉스라는 것이 2차 대전 독일에서 심했고 우리 미국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회를 보면은 거기서 열종과 우종이 있는데 그 열종은 항상 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응아라든지 혹은 아주 그 크리미널들, 크리미널들은 이 사람들은 그 바이올로지컬하게 열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세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그 사회 전체적으로 그 우종인 그 종족 그 지인이 그냥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는 그런 그 열종을 제거할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 2차 대전 전후해가지고서는 그 전응아 같은 사람들은 그냥 붙잡아가지고서는 그 불임 수술을 시켜버렸어요. 시키고 뭐 형무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극범자들은 그 거세 수술을 그냥 해버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우생학이 생겼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은 아직도 종교적으로 아직 그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분야고 사회적으로도 지금 뭐 그 인종차별 문제는 아직도 거론이 되고 정리가 되고 있지 않죠. 한 가지 제가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에 한국 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민족성이라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하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다르고 뭐 중국 사람들하고도 다르고 그때 그거는 이제 우리 한국의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만든 거는 그런 얘기들인데 그 말을 우리가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거를 민족이라는 말을 종족이라는 말로 이렇게 그 영어로 하면 다 레이스가 됩니다. 그 레이스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 종족이라는 개념을 만약에 스스로 인정한다면은 그것이 그 보는 세계 사회를 보는 눈이 좀 이렇게 바이어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과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대과학은 이제 그 크게 양자론과 그 상대성으로 나뉘죠. 양자론은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양자론의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불확실성 원리죠. Uncertainty Principle입니다. 하이젠버그가 이제 발표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그 전자같이 조그만 입자, 아주 작은 입자를 어느 상자 안에다 집어넣으면은 그 상자 안에 그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거는 측정을 해야만 알 수 있지 측정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근데 측정을 해도 그것이 측정할 때마다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값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래서 그 통계적인 어떤 확률을 가지면서 이렇게 불확실하게 그것이 나타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모르거나 혹은 확률적으로 이제 밖에는 짐작할 수 없는 그거는 인간의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자연 법칙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 하나님도 모르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뉴턴 때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것을 잘 모르는 것은 우리 인간의 무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연 자체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대성 원리는 이제 아시다시피 세상에 절대적이라는 것은 없다. 시간과 공간이 다 그 관측자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변화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종교에 미친 영향은 뭐 그다음에 이제 곧장 2차 대전이 일어나 가지고서는 이제 뭐 정신이 없었죠. 그래 가지고서는 우선은 그 모든 그 현대 물리가 근대를 마감하고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일으키는 그 인센티브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기독교가 사실은 굉장히 독선적인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다른 신, 다른 종교, 예를 들면 불교라든지 이슬람교 같은 거는 이거는 종교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아주 종교도 아닌 그런 컬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기독교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가지고 선교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것이 일종의 모노티즘에서 나오는 그 독선적인 그 기독교의 주장인데, 저는 선교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볼 때 우리는 우수한 그 유일한 종교고 다른 거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식의 그 독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상대성 원리가 나오면서 우리가 다니시긴 하지만 우리는 관용적이어야 된다. 우리는 이슬람교는 이슬람교로 인정을 하고 유태교는 유태교대로 인정을 하면서 그렇지만은 나는 나의 그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관용적인 그 단일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교회가 그 교리를 중심으로 뭐 각마다 교회에서 그런 걸로 싸웁니다. 뭐 사도신경을 뭐 외워봐라, 뭐 사도신경을 믿느냐 하면서 이제 그 교리를 앞세우면서 이제 그 종교를 정리를 했는데 그런 그 교리보다는 그 윤리를 내세우면서 기독교 윤리라고 하면은 결국은 사랑이죠. 사랑과 치유, 구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서 예전에는 하나님은 딱 아주 불변의 하나님을 믿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다 지금은 사랑과 치유와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고통도 같이 나누시는, 나의 고통도 같이 나누시는 그런 그 하나님으로 그 기독교의 그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거는 그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그 어떤 그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니까 이제는 과학하는 사람들이 철학과 신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 중에서 뭐 종교란 과학자 중에서
무슨 기독교란 가요계 중에서 철학이란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그 21세기에 또 계속 그런데요. 예를 들면은 화이트헤드가 process theology, philosophy, 뭐라고 그러죠? 과정신학, 과정철학과 과정신학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틸하드 카딘이 이 사람이 저 중국의 그 페이킹맨을 찾아가지고서는 노벨상을 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오메가라고 하는 결국 인류는 앞으로 발진화해가지고 어느 정점에 가느냐 하는 뭐 그런 책을 썼고, 요즘 뭐 피카크는 바이올로지스트입니다. 근데 노벨상을 탄 사람인데요. 피카크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는 노벨상을 탄 다음부터는 신학자가 됐어요. 가지고서는 신학을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대 물리가 나와가지고는 결국은 상대성 원리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그 옛날에는 그 종적이던 하이라키칼한 사회가 이제는 이퀄리티로 많이 바뀌죠. 그래가지고 요즘은 그 사회 평등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페미니즘도 이것의 한 예고요. 그다음에 요즘 그 마이너리티에 대한 프린지, 마이너리티에 대한 우리 고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애덤 스미스가 그 캐피탈리즘, 그 웰스 오브 네이션을 얘기할 때 우리 각자는 그 자기의 그 최선을 이익을 위해서 다 일을 하면은 그 전체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그거를 다 이제 밸런스를 맞춰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역사를 보니까 그 인비지블 핸드라는 것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공산주의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이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그 밸런스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소셜 저스티스에 대한 개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셜 저스티스 해가지고서 이제 그 시빌 라이트 무브먼트예요. 그 마틴 루터 킹의 시빌 라이트 무브먼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글로벌 워밍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민자, 그 다음에 그 LGBTQ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포용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요즘 계속 이런 주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학은 계속 발전하죠. 과학은 계속 발전해가지고 요즘은 문제 인공지능도 생기고 뭐 DNA 엔지니어링, 바이오 엔지니어링도 생기고 하면서 결국은 과학 만능주의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과학 만능주의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걸 이제 그 material reductionism, 우리말로 물질적 환원주의라고 하는데요. 요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석기는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 하고 질문하면은 이건 나는 뭐 살이 있고 뼈가 있고 그런데 살과 뼈는 다 그 프로틴 뭐 이런 분자로 되어 있고, 분자는 또 그걸 이루는 원자로 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원자로 되어 있다, 물질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기분이 있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그런 그 물질들이 서로 작용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은 나의 마음은 내가 내 두뇌를 잘 이해를 하면은 나의 지능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 그거를 조작할 수가 있다 하는 그 물질로서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것이 그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가 빠지기 쉬운 그 트랩입니다. 도덕이라는 것도 무슨 우리가 절대적인 무슨 사랑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최선의 해결책이다라는 게 가지고 상황 위기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세상이 어떤 절대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러한 추세가 더 가속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은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종교는 과연 무엇을 하는가, 철학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우리 전통 종교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재구시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교회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주장을 합니다. 종교의 위기에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에 들어가 가지고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교회가 자꾸 사람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세대 탓을 하는데, 사실은 물론 세대 탓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은, 종교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근대를 보면, 지난 400년을 보면은, 과학이 그런 어떤 결정적인 역사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된 적이 있었고, 그런데 그때를 보면은 항상 과학이 철학과 종교와 이렇게 서로 같이 손을 잡고 나가면서 사회 의식을 형성했는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과학이 너무 앞서 뛰어나가기 때문에 철학과 종교가 따라가지 못하고, 따라서 공통적인 일반적인 사회 의식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기 전에 그냥 과학이 뛰어나가기 때문에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기회에 앞으로의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이 세대를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잘 감사드리면서 우리 박수 한번. 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대부분 참여하신 분들이 공대 출신입니다. 음대 한 분 계시고 공대나 의대, 약대 정도에서 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저희가 문과반, 이과반으로 나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물리학 전공을 했지만 이과반에 있었기 때문에 또 대학교 가서도 철학을 듣고 했지만 그게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는 교수들이 얘기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꿰뚫어서 우리 최석기 박사가 이 과학과 종교와 철학을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조금 여러 가지 과목으로 따지면 몇 과목이 같이 이렇게 합해진 것 같은 그런 프레젠테이션이었는데 세계 역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과학적인 관점에서 돌아볼 수 있는 아주 귀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해주세요, 우리. 아니면 카멘트. 이거 언뮤트를 하세요. 지금 혹시 참여하신 분 중에서 바이올로지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앞으로 바이올로지 쪽에서의 혁명이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기엔 바이올로지 쪽으로 어떻게 저는 전기공학을 했기 때문에 전기공학에서는 반도체가 나와가지고 컴퓨터 인더스트리를 완전히 바꿨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혹은 30년 후를 내다볼 때 바이올로지가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를 어느 분이 얘기해 줬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고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고종성입니다. 저는 7호 학번입니다. 예. 바이올로지가
완전히 2003년 유전자 해독으로 인해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음, 네.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이게 다 배우셨지만 바이올로지는 이제 DNA, RNA, 그다음에 프로테인 이런 것에 대한 각자의 역할이 엄청나게 우리가 배웠던 시대보다 엄청난 그 발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이 모더나나 파이저나 바이오엔텍이 이렇게 빨리 이 어려운 시기에 백신을 개발했던 것도 새로운 바이올로지의 트렌드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는 모든 게 이 하나하나의 세포 하나하나를 다 어널리시스 하니까 결국은 이게 결국은 이제 프리시전 메디신이 정밀의학의 엄청난 발전을 일으킬 거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들이 이제 특히 암이나 이렇게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실험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빨리 얼리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진단은 결국은 사실은 바이올로지는 기본적으로 컴퓨터입니다. 이게 창조주가 만들 때 다 컴퓨터 코드를 만든 거거든요. DNA 네 개의 연기로서 모든 것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미노애시드 20개의 아미노애시드 모든 걸 이게 컨트롤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뭐 몇 개냐 또 이게 완전히 DNA는 4의 N승 쭉쭉 하는 그런 콤비네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빨리 해독할 수 있는 컴퓨터 파워 이것이 이제 보다 더 빨리 우리 진단하고 하는 해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으로 있잖아요. 반도체 2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 두 번씩. 모어스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예. 이거 바이오의 그 휴먼 지놈 시퀀싱 프라이스는 그냥 10분의 1, 20분의 1, 이런 게 아니라 1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막 코스트 줄어들고요. 가능력도. 그래서 결국은 이게 창조주의 모든 걸 다 해석하는 순간이 오면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많은 상당히 사실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우리가 다 나이가 들지만 어느 순간에는 참여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야지 사회가 이게 제대로 들어가는데 이게 참 이 사면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사람이 살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앞으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어떤 여러 가지 이슈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슈도.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컴퓨터의 발전은 더불어 바이올로지의 발전을 상승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대 말이야 다음 세대는 어떤 삶을 살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고통받는 치료를 환자들한테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이 발전하는데 한 가지 이슈는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서 한 그런 치료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 한 1년에 100만 불이 넘잖아요. 어떤 거는 그럼 사회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사회적 이슈도 있는 거고 내가 진단해봤더니 나는 80까지 산데 미리 말하는 것이 좋은지 안 알아야 되는 건지 나는 보니까 진단해봤더니 나는 200까지 샀는데 그 정도 건강해. 그럼 막 술 먹고 막 담배 피우고 막 이렇게 막 방탕한 생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이슈가 상당히 향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시절이 올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최 박사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아주 그 최석기 박사 아주 재밌는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그 상대성, relativity. 그래서 각 실험을 하면 다 그게 그 아이디어 그 대답이 다르게 나오는데 그래도 그게 확률로 따져서 그 확률 안에 95% 컨피던스 인터벌에 들어가는 그런 대답이 있어야 말하자면 지금 문에 이런 로켓을 보낸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데가 거기에 늘 넘버들이 정확하지 않고 비슷하면 그런 사고도 날 수 있고 좀 그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네, 무슨 말씀인지 말씀. 우선 아시겠지만 그 양자론의 세계는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원자만 해도 그 원자라고 하는 그 구조 몇 개의 그 프로톤과 일렉트론이 서로 해가지고 원자 구조만 이런 거기만 돼도 그 다음부터는 양자론을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신학교에 있을 때 거기 신학 교수들이 그분들은 이제 과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양자론을 얘기하면서 불확실성 여기 얘기하면은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모든 믿음도 불확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우리가 생활하는 그 일반 생활 범주에서는 양자론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라켓으로 달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뉴턴의 그 메카닉스를 그 공식을 쓰죠. 거기서는 양자론을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양자론에 보면은 아주 조그만 그 미세계 우리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세계에서 그 양자론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는 after all 우리 인간의 그 범주에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범주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다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아무리 큰 것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이 그 절대라는 개념에서 항상 우리는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그 불확실하다는 것이 그 절대라는 개념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그 철학적인 혹은 신학적인 그런 논리가 되죠. 하지만은 우리 생활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어쩌면은 이 포스트 마더니즘스 그 신학이 그 예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일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과학이 뭐라고 떠들지만은 오늘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에 서쪽에서 지는 거는 옛날이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내가 신학적인 그 구조를 바꿔야 되느냐 이런 식의 좀 입장을 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대성 원리도 무슨 스페이스 우주 여행을 하면은 나이가 먹지를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그 광속에 그 버금갈 때 일어나는 건데 광속이라는 건 무지무지하게 빠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광속을 경험하거나 그런 걸 비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그 정말로 원자 내에서 그 전자가 양자의 주위를 돌 때는 그 광속에 준하는 그런 속도를 하기 때문에 아주 그 특별한 분야에서는 지금 그 현대 물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여간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예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과학 앞으로 그 바이올로지가 더 발달하고 컴퓨터하고 이렇게 돼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그래서 그 발달한 거를 많이 쓰죠. artificial intelligence.
네. 이제 그 진단하는 데 많이 쓰고 네. 아까 고정성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료도 옛날에 쓰던 것보다 지금 새로운 거를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치료 성과도 좋고, 그다음에 그런 거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퍼블릭한테도 훨씬 편한 이제 그런 메디신으로 아마 이렇게 돼갈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 제일 걱정이 그 AI하고 이 바이오하고 이 사이언스가 컴바인이 돼가지고 그런 영화가 많이 나와 있죠. 그 AI 로봇이 셀프 러닝,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로봇이 돼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스스로 감성을 개발을 해서 필링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지고 사람하고 경쟁을 한다. 그런 영화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요새 또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감성공학이라는 게 또 있어요. 보니까 내가 아는 친구가 그걸 전공해서 지금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의 감성도 이제 공학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아마 분야가 새로 또 개발된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다른 질문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예 우리 안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학부 때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이제 석사를 마치고요. 저는 이제 자동차 엔진 연구소에서 6년 동안 근무를 하고 되게 삶이 바뀌어서 지금은 고든 대학에서 신학과 선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신학의 통합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게 저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하나 될 수 있는데요. 아까 그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유신론 쪽 진화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화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창조하신 거는 변함이 없는데 진화라는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창조를 하셨다라고 믿는 쪽이 반면에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이제 그 지구의 나이가 6천년, 그러니까 직접 말씀 그대로 창조하셔서 6천년이라고 믿는 쪽이 있고 과학과 신학을 좋아해서 이제 빅뱅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이제 우주의 나이가 보통 이제 137억 원 정도 잡으면은 그 관점에서 보면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46억 년 정도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또 진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석기 박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장로교 교인이라고 하셨는데 뭐 저도 안수받은 목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최석기 박사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유신론적 진화론과 직접 창조주의 진화론 또 어느 쪽을 더 이렇게 make sense가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지구의 나이는 어느 쪽으로 더 이렇게 make sense가 되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네, 근데 아니 그 신학 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아니 저는 과학과 신학의 그 통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네. 저도 그 신학대학 다니면서 그때도 이제 그 진화론이 많이 그 토론의 그 대상이 됐었어요. 근데 아니 뭐 저의 입장을 질문하시니까 그냥 제가 스트레이트하게 대답을 해드릴 텐데 저는 그 창조 신학은 믿지 않습니다. 믿을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창조 신학을 주장하는 분들은 만약에 창조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느냐 해가지고 성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조 신학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저는 아까 유실론적인 진화론을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성경의 권위가 떨어진다든지 종교가 뭐 무너진다든지 그렇게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진화론 같은 그런 과학적인 이론이 종교를 혹은 성경을 더 이렇게 풍부하게 만들고 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에셋을 우리가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찰스 다윈은 진화라는 것의 모티베이션이 이 자연, 그러니까 내추럴 셀렉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은 어디에 서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결국 그것이 이제 그 자연과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의 문제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자연 법칙은 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만은 자연 법칙을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연 법칙을 깰 때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연 법칙을 깨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미러클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자연과 그 과학과 종교는 서로 다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어떻게라고 하는 그 how라는 질문을 하고 종교는 why라는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어떤 그 프라이밋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호모사피엔스가 생겼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입니다. 아직도 그 과학이 완전히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은 적어도 뭐 성경에서처럼 아담과 이브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이 지구상을 걸어 다녔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여러 가지 긴 과정을 했죠. 그렇지만은 그러면 왜 그러한 과정으로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왜 생겼느냐라고 하는 데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how라고 하는 테크니컬한 그 인포메이션에다가 why라고 하는 이거를 넣음으로써 그 전체가 풍부해지는데 문제는 이 종교적인 해석과 그 과학적인 해석이 서로 상충이 될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그 천주교, 캐톨릭 쪽에서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더 이 신교보다도 개신교보다도 더 적극적인데요. 언젠가 존 세컨인가 지금 현재 지금 보방이 프란시스칸인가요? 그 사람인가가 얘기를 했는데 천주교에서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 신학적인 해석과 과학적인 해석이 서로 상충이 될 때에는 과학이 앞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벌써 그걸 디클레어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개신교에서는 그렇게까지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 한 줄에 있었는데 제가 자세히 얘기를 안 했는데 저는 주장하는 게 종교가 크리스천들 우리 종교인들이 종교가 과학에 참여를 해야 된다. 참여한다는 말은 뭐 같이 연구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과학적인 그런 논쟁에 종교인들이 이거냐 그거는 우리하고는 관계 없는 거야 혹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루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거부를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8시 반에는 끝나겠습니다. 우리 김희경 회장님. 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오늘 저만 과학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학자가 아닌 쪽에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제 남편이 여기 있었는데 다 끝까지 다 재밌게 들었었는데 저기 아까 전화가 갖고 가서 전화 받고 있어서 제가 남편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저는 이제 과학은 공부를 안 했지만은 미국 교회에서 한 30년간 뮤직 디렉터를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성가대 지휘하고 이제 오르간 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2, 3년 전에 리타이어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꼭 그러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항상 컨그리게이셔널 처치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예. 컨그리게이션이 항상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 데마다 꼭 그러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에피스코팔에서 한 번 있었고는 전부 30년 동안 전부 컨그리게이셔널 처치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컨그리게이셔널 처치는 굉장히 소셜 저스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리버럴하고 물론 저 LGBTQ는 뭐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굉장히 리버럴하니까 어떤 면에서 제가 만약에 지금 이제 리타이어를 했으니까 교회를 찾을 때 한국 교회를 간다 그러면 굉장히 겁나는 게 일단 너무 이게 마인드셋이 너무 제가 달라져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잘 어저스트를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국 교회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한국 교회는 메소디스트나 아니면은 장로교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굉장히 그 찬송가나 이런 것도 전부 변하지 않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찬송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30년 동안 미국 교회에서 보니까 벌써 찬송가가 몇 번씩 바뀌어갖고 지금은 거기 찬송가 안에 가시라고 쓰지 거기 히 이런 거 안 쓰거든요. 지금 리버럴한 거에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그것도 이제 아버지를 바꿔갖고서는 이렇게 해갖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30년 동안 배우다 보니까 참 이렇게 되돌아가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은 과학자분들이 너무너무 좀 첨달 가시는 과학자분들이 많은데 비해서 이렇게 우리는 전통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 전통성을 깨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특히 한국 사회에서 아니면 여기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 지금은 한국 내 제가 들어간 지 오래됐으니까 많이 변해서 많이 리버럴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도 한국 교회에서 오래 다니다가 나중에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가 그때 미국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옮겨가지고 굉장히 저도 혼동이 그때 굉장히 많았었어요. 야, 이건 내가 그동안에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하면서 예를 들면은 소셜 저스티스라는 말을 처음 듣고 야,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러면서 이제 적응하는데 힘이 들었는데 나 지금은 아주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거를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직접 체험을 했었어요. 신학생들 지금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거의 대부분 그럴 겁니다.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한국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신학교는 한국 학생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학생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도 다닐 때 한국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목사님들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안에 들어가면서 경험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젊죠. 그냥 20대, 30대 그때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양반들이 이제 돌아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전통적인 한국 교단, 한국은 교단이 굉장히 셉니다. 교단이 세고 그다음에 교회가 미국은 거꾸로죠. 교회가 세고 그다음에 교단은 약간 뒤로 물러. 교단이 기대하는 혹은 교단이 요구하는 거기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뭐 하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학교에서 배운 신학교가 대부분 이제 그 리버럴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허메뉴틱스를 가리키고 그다음에 성서 해석을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석이라는 말을 쓰고 크리티컬 비평 신학을 비평론을 가리키고 이제 이런데 그걸 한국에 돌아가서 뭐 성경을 비판합시다 뭐 이러다면 큰일 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돌아가서 자기가 배운 거를 쓰느냐 하는 걸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저 학교에서는 배운 거는 졸업장을 따는 순간에 다 이제 적어놓고 한국에 가서는 새로 해야 된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종교가 보수적인 그 믿음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한국도 뭐 결국은 한국 기독교사가 200년 아닙니까? 20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한국은 종교개혁이 없었어요. 서양에는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하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서양 사람들의 중세기 시대 때 종교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 종교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종교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비판적인 논론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하여간 저는 그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자꾸 그 배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느 시대가 되면은 한국 사회도 변하지 않을까. 근데 좀 갑갑한 거는 그것이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혹은 또 제 세대에서 그 변화를 볼 수 있을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음 세대나 그 다음 세대에서는 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기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감사합니다. 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감하고 우리 데니얼 안 교수님 1월 달에 말씀해 주실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성호 교수, 사실 우리 최석기 박사하고 그 상당히 비슷한 배경인데 우리 안성호 교수가 문화, 세계관 그리고 초문화 정체성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아마 말씀을 해 주실 것 같고 1월 9일에는 우리 최찬혁 박사님이 제목이 정확치는 않지만 건강관리에 관한 세미나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1월 달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요. 12월은 쉬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지요. 연말들 다들 잘 보내시고요. 우리 동문들은 1월 1일이 금요일이고 1월 2일이 토요일인데 1월 2일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서로 온라인으로 세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가하시면은 무조건 기념품을 드립니다. 예, 오늘 저녁은 그 정도로 하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사한테 박수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요. 또 나중에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